애미야, 보일러가 터졌다. 너무 추워서 얼어 죽겠다. 수리비 좀 다오. 어머님, 저희도 돈 없어요. 그냥 옷 껴입고 버티세요. 우리 코코 감기 걸려서 난방비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어머니의 통쾌한 인생 역전을 응원하신다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시린 가슴을 데워주는 난로가 됩니다. 덜컹 덜컹 문풍지를 덧발랐는데도 황소바람이 벽을 뚫고 들어옵니다. 방 안그릇에 떠놓은 물에는 살얼음이 꼈고 제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금 이곳은 집이 아니라 거대한 냉동고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닥쳤다고 하더군요. 강원도 산골인 이곳은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젊은 사람도 견디기 힘든 이 살인적인 추위에 70 넘은 노인네가 낡은 내복에 손바지 그리고 패딩 점퍼까지 껴입고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문제는 오늘 새벽 제 생명줄이나 다름없던 기름 보일러가 멈춰버린 것입니다. 30년을 쓴 고물 보일러가 기어이 탈이 난 것이지요. 빨간 불이 깜빡거리며 윙윙거리는 기계음만 낼 뿐 온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운 겨울 자식들의 냉대 속에 홀로 떨고 있는 어미 김말순입니다. 저는 23세 이 산골 마을로 시집와서 5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척박한 자갈밭을 일구며 홀로 아들 하나를 키워냈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밥은 아까워도 내 새끼 입에 고기 들어가는 건 안 아까웠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안 입고 안 써가며 아들을 서울 명문대에 보냈고 장가까지 보냈습니다. 아들 녀석은 서울에서 번듯한 대기업에 다닙니다. 며느리도 꽤나 잘 사는 집안 딸이라고 들었습니다. 남들은 자식 농사 잘 지었네. 이제 호강할 일만 남았네 하며 부러워하지만 그건 껍데기만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제 아들은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남이 되었습니다. 아니, 며느리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명절 때나 한번 얼굴 비칠까 말까 하고 전화 한 통 먼저 하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면 며느리가 받아서 어머님, 그이 지금 자요. 바빠서 못 받아요. 하며 끊어버리기 일쑤였지요. 그래도 저는 자식 원망 안 했습니다. 서울살이가 얼마나 팍팍하면 그러겠나.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제가 가진 논밭을 다 팔아 아들 신혼집 전세금에 보태주고 저는 다 쓰러져가는 이 낡은 시골집에 남아 근근히 살아가면서도 아들네가 잘 살고 있다는 소식만 들으면 배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추위 앞에서는 그 위로도 소용이 없더군요. 아침에 보일러가 고장나자마자 읍내에 있는 수리기사를 불렀습니다. 기사 양반이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못 고쳐요. 너무 오래돼서 부속도 없고 보일러 통이 아예 터졌어. 통째로 갈아야 돼요. 갈면 얼마입니까? 중고로 해도 최소 50만 원은 주셔야 하고 새 거는 100만 원 넘어요. 요즘 기름값도 비싸서 설치비도 올랐어요. 50만 원. 제 수중에는 지난달 받은 기초연금 20만 원과 꼬깃꼬깃한 쌈짓돈 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난방비 아끼려고 전기장판도 안 켜고 살았는데
당장 50만 원이라니요. 기사 양반을 그냥 돌려보내고 저는 차가운 냉방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해는 지고 기온은 무섭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손발이 꽁꽁 얼어 감각이 없어지고 덜덜 떨리는 몸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염치 없지만 아들에게 손을 벌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50만 원. 아들에게 큰 돈일 수도 있지만 어미가 얼어 죽게 생겼는데 그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가 가는 동안 제 심장은 쿵쿵 뛰었습니다. 제발 아들이 받아라, 제발. 여보세요? 전화를 받은 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애미냐? 나다. 시험이다. 아,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귀찮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불쌍하게 사정하듯 말했습니다. 저기, 애미야. 다름이 아니라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 날은 추운데 불이 안 들어와서 수리기사를 불렀더니 통째로 갈아야 한다고 50만 원을 달라지 뭐냐. 내가 당장 가진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50만 원만 좀 붙여줄 수 있겠니? 말을 마치고 나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잠시 동안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대답은 제 기대를 산산이 조각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요즘 힘들어요. 아파트 대출 이자가 또 올랐고요. 학원비에 물가는 또 얼마나 비싼데요. 50만 원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아, 안다, 알아. 너희도 힘든 거 알지. 그런데 지금 영하 15도라잖니. 방이 얼음장 같아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다. 내가 봄에 나물 캐서 팔면 꼭 갚으마. 응? 저는 자존심도 버리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냥 옷 좀 껴입고 지내세요. 저희도 난방비 아끼려고 거실 불 끄고 살아요. 그리고 이번 달에 우리 코코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현금이 하나도 없어요. 코코가 감기에 잘 걸리는 체질이라 영양제 사고 약값 하느라 마이너스예요. 코코. 며느리가 애지중지 키우는 그 강아지 말입니까? 그게 병원비 때문에 시어머니 보일러 고쳐줄 돈이 없다니요. 애미야. 그래도 사람이 살고 봐야지. 내가 너무 추워서. 아휴, 어머님. 노인네가 뭐 그리 추위를 타세요? 내복 2벌 껴입고 이불 덮고 계시면 되잖아요. 정 힘들면 전기장판 켜시고요. 저희 지금 밥 먹어야 해서 끊을게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노인네가 뭐 그리 추위를 타세요? 우리 코코 병원비 때문에 돈이 없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네 집에서는 게 병원비는 있어도 늙은 어미 얼어 죽지 않게 해줄 보일러값 50만 원은 없다는 사실이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전기장판 하나의 의지에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전기세가 무서워 약으로 맞춰놓고 장롱 속에 있는 이불이란 이불은 다 꺼내 덮었습니다. 하지만 코끝이 시리고
뺨이 얼어붙는 추위는 이불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 걔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가슴이 시려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내 등록금 마련하려고 한겨울에 언손 호호 불어가며 밭을 맸는데 새벽이 되자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습니다. 감기 몸살이 온 것입니다. 열은 나는데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이러다간 정말 이 냉방에서 고독사하겠구나 싶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얼어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싫은 소리를 해도 아들 집에 가서 며칠만이라도 신세를 져야겠습니다. 가서 따뜻한 물에 몸 좀 녹이고 아들 얼굴 보고 사정이라도 해봐야겠습니다. 설마 제 발로 찾아온 어미를 내치기야 하겠습니까? 저는 주섬주섬 짐을 쌌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묵은지와 들기름, 그리고 며느리 갖다 줄 콩자반까지 챙겼습니다. 몸이 아파서 걷기도 힘들었지만 지팡이를 짚고 읍내까지 나가 서울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3시간을 달려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는 강남의 번쩍거리는 아파트 단지. 찬바람이 쌩쌩 부는 아파트 입구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집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딩동 마이너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애미야. 나다. 시험이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도저히 추워서 못 살겠어서 왔다. 며칠만 좀 묵어가자.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자마자 제 얼굴로 확 끼쳐오는 그 공기. 마치 한여름 찜질방 문을 연 것처럼 후끈하고 따뜻한 열기였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반팔 티셔츠를 입고 서 있는 며느리도 저를 보고 놀란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푹신한 온열 매트 위에 누워 저보다 더 비싼 패딩 조끼를 입고 소고기 육포를 뜯고 있는 하얀색 말티즈 강아지 코코였습니다. 어머, 어머님, 연락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문 닫아요. 빨리. 우리 코코 감기 걸려요. 찬바람 들어오잖아요. 며느리는 저를 반기기는커녕 개가 추울까봐 기겁을 하며 저를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순간 저는 현기증이 나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내 집은 영하 15도 냉동고였는데 자식 집은 개가 감기 걸릴까봐 28도로 맞춰놓은 찜질방이라니. 그리고 나를 보고 하는 첫마디가 개가 춥다라니. 저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따뜻하다 못해 숨이 막힐 듯 더운 그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낡은 패딩 점퍼에서는 시골에 찬 냄새가 났고 며느리의 집에서는 향긋한 디퓨저 냄새와 개 사료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의 서열은 저 개보다 한참 아래라는 것을. 어머님, 신발 좀 털고 들어오시지. 현관에 흙 떨어지잖아요. 며느리의 첫마디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문을 닫자마자 며느리는 물티슈를 뽑아들고 현관 바닥을 벅벅 닦아댔습니다. 마치 오물이라도 묻어온 사람 취급을 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주눅이 들어 신발을 벗는 둥 마는 둥 하고
엉거주춤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후끈한 공기, 마치 한여름 폭염 속에 들어온 것처럼 숨이 턱 막히는 열기였습니다. 벽에 걸린 온도계는 28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기름 아깝다고 보일러도 안 틀고 내복 세 겹 껴입고 살던 제 시골집과는 딴 세상이었습니다. 아, 왔어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아들이 건성으로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엄마, 왜 연락도 없이 왔어? 우리 이번 주말에 약속 있는데. 미안하다. 내가 너무 추워서. 보일러가 터졌는데 돈도 없고 몸은 으슬으슬하고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왔다. 며칠만 좀 묵어가자. 아유, 어머님. 보일러 고장났으면 기사를 부르시지 왜 여기까지 오세요? 저희 집 좁아서 주무실 때도 마땅찮은데. 며느리가 투덜거렸습니다. 집이 좁다니요. 이 집은 40평짜리 강남 아파트입니다. 방이 4개나 되는데 시어머니 몸 하나 뉘일 곳이 없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지만 저는 얹혀있는 처지라 아무 대꾸도 못하고 가져온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너희 좋아하는 것 좀 싸왔다. 이건 묵은지 지진 거고 이건 내가 좋아하는 파김치. 제가 반찬통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으려 하자 며느리가 기겁을 하며 달려왔습니다. 어머, 어머님, 식탁에 올리지 마세요. 김치 국물 튀잖아요. 그리고 저희 묵은지 안 먹어요. 냄새나서 냉장고에 넣기도 싫은데. 그냥 도로 가져가세요. 며느리는 김치통을 만지지도 않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때 온열 매트 위에 누워있던 하얀색 강아지 코코가 킁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녀석은 제 보따리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제 바지에 대고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앙, 앙, 앙. 어머, 코코야. 안 돼. 지지. 할머니 냄새나서 그래. 이리 와. 며느리가 냉큼 강아지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머니 냄새나서 짖는다니.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물론 며칠 씻지도 못하고 차가운 방에서 떨다 왔으니 냄새가 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며느리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님, 일단 씻으세요. 옷에서 시골 냄새가 너무 배어서 코코가 예민해지네요. 욕실 쓰시면 되는데. 뜨거운 물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관리비 많이 나와요. 저는 도망치듯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촌스러운 몸빼바지. 화려한 대리석 욕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샤워기를 틀자 따뜻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얼었던 몸이 녹으면서 긴장이 풀렸는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 집에서는 물 데울 기름이 없어 찬물로 세수를 했는데 아들 집에서는 개 짖는 소리 안 듣게 씻으라며 눈치를 주는구나. 서러움이 밀려왔지만 꾹 참고 씻고 나왔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점심도 굶고 버스를 타고 왔으니 허기가 질만도 했지요.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습니다. 고소한 고기 굽는 냄새였습니다. 그래도 어미 왔다고 고기라도 굽는구나. 내심 기대를 하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차려온 밥상을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 앞에 놓인 것은 찬장에서 꺼낸 듯한 식은 밥 한 공기와
김치 한 접시, 그리고 멸치볶음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국도 없고 찌개도 없었습니다. 아까 맡았던 그 고소한 고기 냄새의 정체는 식탁 위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저녁 다이어트 중이라 샐러드 먹거든요. 밥은 어머님만 드시면 되죠? 국은 끓이기 귀찮아서 안 했어요. 그냥 물 말아 드세요. 며느리는 자기 앞에는 풀떼기만 담긴 접시를 놓고 아들도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 젊은 애들은 살 뺀다고 저런 거 먹는다니까 이해하자. 나만 밥 챙겨준 게 어디냐 싶어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프라이팬을 들고 거실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프라이팬 위에는 마블링이 환상적인 한우 꽃등심이 지글지글 구워져 있었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침이 고이는 최상급 소고기였습니다. 어머나, 저게 웬 고기냐? 나 주려고 구운 게 아니었나? 저는 숟가락을 든 채 며느리의 뒷모습을 쫓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귀한 한우를 들고 식탁이 아닌 계집 앞으로 갔습니다. 우리 코코 맘마 먹자. 오늘 엄마가 툭 뿌릴 한우 사왔어. 맛있겠지? 며느리는 가위로 고기를 잘게 잘라 강아지 밥그릇에 담아주었습니다.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허겁지겁 고기를 먹어치웠습니다. 어구어구 잘 먹네 내 새끼. 많이 먹어.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목구멍이 턱 막혀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밥상에는 찬밥에 쉰 김치 쪼가리를 올려놓고 개 밥그릇에는 툭불 한우를 구워주다니. 애미야. 그 고기 개 주는 거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뒤를 돌아보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코코가 입맛이 까다로워서 사료를 잘 안 먹어요. 그리고 요즘 기운이 없어 보여서 몸보신 좀 시키려고요. 어머님도 드시고 싶으세요? 근데 이거 간을 하나도 안 한 거라 맛없으실 텐데. 맛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아까워서 안 주는 거겠지.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꾹 눌러 참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개한테 한우를 먹이다니. 그게 얼마짜린데. 어머님, 요즘 강아지는 가족이에요. 사람보다 더 귀한 대접 받는 세상이라고요. 그리고 코코가 피부가 예민해서 수입 소고기는 못 먹여요. 꼭 한우만 먹여야 해요. 피부가 예민해서 한우만 먹여야 한다. 제 아들은 옆에서 샐러드를 씹으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코코제 식비가 우리 식비보다 더 많이 들어. 엄마는 아무거나 잘 드시잖아. 그냥 드세요. 아무거나 잘 먹는다. 그래, 나는 시골에서 흙 파먹고 살아도 되는 노인네고 저 개새끼는 귀한 집 자손이라 한우만 처먹어야 한다는 거냐? 저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밥알을 씹을 수가 없었습니다. 찬밥 덩어리가 마치 돌덩이처럼 느껴져 목구멍을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나 밥 생각 없다. 그냥 쉴란다. 어머, 왜요? 입맛 없으세요? 그럼 치울게요.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밥그릇을 싱크대에 던져 넣었습니다. 빈방이 어디냐? 가서 좀 누워야겠다. 몸살기가 있어서. 아, 어머님. 그게 좀 곤란한데. 며느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방이 있긴 한데 거기를 코코 옷방으로 쓰고 있어서요. 짐이 꽉 차서 주무실 공간이 없어요. 안방은 저희가 써야 하고
서재는 그이 일해야 하고. 그럼 나보고 어디서 자라는 거냐? 그냥 거실 소파에서 주무시면 안 돼요? 소파 넓고 편해요. 보일러도 빵빵하게 틀어놨으니까 따뜻하실 거예요. 방이 4개나 되는 집에서 개 옷방은 있어도 시어머니 잘 방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저는 거실 소파 끄트머리에 이불 하나를 얻어덮고 누워야 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가자 며느리는 거실 불을 탁 껐습니다. 어머님, 저희 들어가서 잘게요. 아, 그리고 밤에 화장실 가실 때 조심하세요. 코코가 잠기가 밝아서 부스럭거리면 짖거든요. 깨면 다시 재우기 힘드니까 웬만하면 움직이지 마세요. 며느리와 아들은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넓은 거실에 저와 강아지 코코만 남겨졌습니다. 코코는 거실 한가운데 푹신한 메모리 폼 방석 위에서 전용 온열기 히터에 바람을 쐬며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녀석의 밥그릇에는 아직 다 먹지 못한 한우 조각이 몇 점 남아있더군요. 저는 소파에 쭈그리고 누워 그 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추워서 온 아들 집인데 마음은 시골집 냉방보다 더 춥고 시렸습니다. 내 신세가 저게만도 못하구나. 아니, 저게가 상전이고 내가 하인이구나.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데 안방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음이 잘 안 되는지 며느리의 앙칼진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님 언제 가신대? 나 불편해서 못 살겠어. 며칠만 계시다 가시겠지. 좀 참아. 아니, 냄새나는 노인네가 거실에 누워 있으니까 집안 꼴이 말이 아니잖아. 그리고 어머님 보일러 고쳐달라고 시위하러 오신 거 아니야? 절대 돈 주지 마. 우리 이번 달 카드값도 펑크 났어. 코코 유치원비도 내야 하고 다음 주에 미용도 맡겨야 한단 말이야. 알았어, 안 줘. 나도 돈 없어. 그리고 어머님 자꾸 냉장고 열어보시는 것 같던데 단속 좀 해. 저번에 사둔 샤인 머스켓이랑 전복, 코코 간식해 주려고 산 거야. 어머님이 드시면 안 돼. 샤인 머스켓, 전복, 사람도 먹기 힘든 비싼 과일과 해산물을 깨 간식으로 준다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훔쳐 먹을까봐 단속하라고요? 저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소리를 내면 개가 깰까봐, 그래서 며느리에게 또 핀잔을 들을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속으로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아지 코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깼는지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녀석은 제 쪽으로 다가오더니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저는 혹시나 짖을까봐 몸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녀석은 짖지 않고 제 발치에 자리를 잡고 눕더군요. 따뜻한 강아지의 체온이 발등에 느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집에서 저에게 유일하게 온기를 나눠준 건 아들도 며느리도 아닌 저 말 못하는 짐승이었습니다. 개만도 못한 자식 놈들보다 차라리 이 개가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위로도 잠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밤새 몸살 기운에 끙끙 앓느라 늦잠을 잤는데 일어나 보니 코코가 제 이불 속에 들어와 자고 있었습니다. 아마 거실 공기가 식으니까 따뜻한 이불 속으로 파고든 모양입니다. 방에서 나온 며느리가 그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코코야, 너 왜 거기 있어? 며느리는 달려와서 강아지를 낚아채듯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더러운 벌레라도 본 듯 기겁을 하며 강아지 몸을 털어댔습니다. 어머 세상에, 할머니 더러운 이불에 들어가면 어떡해. 진드기 옮으면 어쩌려고. 아우 지저분해. 진드기? 내가 무슨 병균 덩어리라도 된단 말이냐. 저는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나 앉았습니다. 애미야, 말이 너무 심하구나. 걔가 추워서 들어온 걸 어쩌란 말이냐. 어머님, 관리 좀 잘하시지 그러셨어요. 코코 피부병 생기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아우 짜증나. 아침부터 이불 빨래하게 생겼네. 이 이불 그냥 버려야겠다. 찜찜해서 어떻겠어. 며느리는 제가 덮고 잤던 이불을 걷어내더니 쓰레기 봉투를 가져와 처박아 버렸습니다. 제 눈앞에서 제가 덮던 이불이 쓰레기 취급을 당하며 버려졌습니다. 그건 이불이 아니라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다가는 제가 사람이 아닌 무언가로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얼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집 내 방구석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미야, 됐다. 내가 갈란다. 어머, 벌써 가시게요? 아침 드시고 가시지. 며느리의 목소리가 한 톤 밝아졌습니다. 붙잡는 신용조차 하지 않더군요. 아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너희 귀한 개한테 병균이나 옮기지 않겠냐? 보일러 값은 관두자. 내가 알아서 하마. 저는 짐을 쌌습니다. 어제 가져왔던 묵은지와 파김치통, 며느리가 뚜껑 한번 열어보지 않고 냉장고 구석에 처박아뒀던 그 반찬통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내 새끼 입에 넣어주려고 바리바리 싸들고 왔던 그 정성들이 이제는 쓰레기보다 못한 천덕꾸러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는데 아들이 방에서 하품을 하며 나왔습니다. 엄마 가게 좀 더 있다 가지. 됐다. 잘 있어라. 그래, 조심히 가요. 차비 없으면 달라고 하지. 아, 현금 없네. 아들은 지갑을 여는 척만 하다가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며느리는 강아지에게 물티슈로 몸을 닦아주며 아이고 더러워 씻자 코코야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데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물이 말라붙어 뺨이 따가웠습니다. 서울 하늘은 뿌옇고 빌딩 숲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저 수많은 아파트 불빛 중에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사무쳤습니다. 터미널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주머니 속에 쌈짓돈 5만 원을 꽉 쥐었습니다. 이 돈이면 시골 내려가서 기름 반 드럼은 넣을 수 있을 겁니다. 며칠은 버티겠지요.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얼어 죽든 굶어 죽든 저런 자식들한테는 다시는 손 벌리지 않으리라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죽으란 법은 없다던가요? 시골집에 도착해 싸늘한 냉방에 누워 앓고 있는데 우체부 아저씨가 등기 우편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김말순 씨 계십니까? 법원에서 등기 왔습니다. 법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법원에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문서를 읽어내려가던 제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토지 수용 보상금 지급 통지서, 귀하가 소유한 경기도 야산 임야 3만 평이 국토교통부 신도시 개발, 지구 및 국가 첨단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보상 예상 금액 금 52억 원. 50이요? 50만 원도 아니고 50이요? 남편이 죽으면서 쓸모없는 땅이라 미안하다며 남겨줬던 그 돌산이 지난 수십 년간 세금만 축낸다며 아들이 팔아치우라고 성하였던 그 맹지가 천지개벽을 한 것입니다. 종이를 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짓밟혔던 내 인생을 보란듯이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저는 통지서를 가슴에 품고 차가운 천장을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그리고 서글프게 웃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는데 입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보일러. 이제 내가 이 돈으로 이 집을 통째로 태워버려도 남겠구나. 기다려라. 내 돈 50이여. 너희 개한테 줄 사료 한 톨값도 안 남기고 내가 다 써버릴 테니까. 할머니. 아니, 고객님. 이거 진짜예요. 여기 국토부 관인 찍힌 거 보이시죠? 보상금 수령 계좌만 등록하시면 다음 달 15일에 일시불로 52억 원 전액 입금됩니다. 은행 직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낡은 패딩 점퍼와 꼬질꼬질한 행색을 보며 처음에는 길 잃은 노인네가 왔나 싶어 귀찮아하던 눈빛이 통지서를 확인하자마자 존경과 경외의 눈빛으로 바뀌더군요. 따뜻한 둥글레차를 내오고 지점장까지 달려나와 허리를 굽혔습니다. 사모님, 큰돈이 들어오는데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VIP룸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모님, 어제까지만 해도 며느리에게 냄새나는 노인네 취급을 받고 아들에게 돈 없으니 옷이나 껴입으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종이 한 장으로 하루아침에 할망구에서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습고도 씁쓸한 세상 이치였습니다. 저는 지점장이 내밀 명함과 팸플릿들을 가방에 쑤셔 넣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겨울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의 통지서가 마치 뜨거운 난로처럼 제 가슴을 데워주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읍내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동네에서 깐깐하기로 소문난 김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변호사 양반, 유언장 공증을 좀 하고 싶은데. 할머니, 유언장이요? 재산이 좀 있으신가 봐요? 김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품 안에서 통지서를 꺼내 책상 위에 탁 올려놓았습니다. 숫자를 확인한 김 변호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내 전 재산이요. 이 돈, 내 자식 놈들이 법적으로 단 10원도 못 가져가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겠소? 제 물음에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법이야 있죠. 생전 증여나 기부를 하시면 유류분 소송이 들어와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제분들에게 한 푼도 안 남기실 생각입니까? 후회 안 하시겠어요? 후회라. 저는 눈을 감고 지난 밤을 떠올렸습니다. 개 짖는 소리에 깰까봐
숨죽여 울던 밤. 내 이불을 쓰레기 봉투에 처박던 며느리의 표정. 그리고 개 밥그릇에 담겨 있던 그 붉은 한우 꽃등심. 후회는 그놈들을 사람으로 키우지 못한 내 죄를 후회할 뿐이요. 서류 준비해 주시오. 내 마음 바뀌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기사 양반, 가는 길에 보일러 가게 좀 들릅시다. 보일러 가게에 도착해 저는 가게에서 제일 비싸고 성능 좋은 기름 보일러를 골랐습니다. 당장 가서 설치해 주시오. 웃돈 10만 원 더 드릴 테니. 주머니 속 쌈짓돈을 탈탈 털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곧 52억이 들어올 텐데 이깟 돈이 대수겠습니까? 그날 밤 새로 설치한 보일러가 웅웅거리며 힘차게 돌아갔습니다. 방바닥이 절절 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찜질방처럼 뜨끈해진 아랫목에 누워 등판을 찢었습니다. 몸이 녹으니 마음속에 도끼만 더 선명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이 따뜻한 걸 50만 원이 없어서 그 고생을 했구나. 이제 저에게는 돈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식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돈 냄새를 맡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놈들이 나를 어미로 대해줄지, 아니면 끝까지 짐짝 취급을 할지. 다음 날 아침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깔고 아파서 죽어가는 신용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성훈이냐? 아, 엄마. 왜 또 전화했어? 집에 잘 갔지? 아들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어제 엄마를 그렇게 보내놓고 걱정도 안 됐나 봅니다. 그래. 왔다만. 몸살이 더 심해졌는지 꼼짝을 못하겠다. 열이 펄펄 끓고 숨도 잘 안 쉬어지는구나. 내가 와서 나 병원 좀 데려가 주면 안 되겠니? 읍내 병원까지 나갈 힘이 없어서 그런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불쌍한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며느리의 날카로운 속삭임이었습니다. 여보, 안 돼. 우리 오늘 코코 미용 예약해놨잖아. 그거 취소하면 위약금 내야 해. 아들이 난처한 듯 대답했습니다. 엄마, 어쩌지? 우리가 오늘 중요한 선약이 있어서 못 가는데. 그냥 119 불러서 가. 구급차 공짜잖아. 선약? 걔 미용시키는 게 어미 죽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선약이냐? 제 말에 아들이 발끈했습니다. 엄마는 말을 왜 그렇게 해? 코코가 그냥 걔야? 우리 가족이라니까. 그리고 엄마가 뭐 죽을 병 걸렸어? 그냥 감기잖아. 약 사 먹고 땀 내면 낫는다니까. 끊어, 나 바빠.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확인 사살. 그놈들에게 저는 미용실 가는 개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119 불러서 가라니. 구급차가 공짜라니. 그래, 틀린 말은 아니다만 자식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지 않으냐. 저는 눈물을 훔치고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너희가 선택한 게 가족인 코코라면 나도 내 가족을 돈으로 바꾸마. 저는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행합시다. 서류 다 준비됐소. 그리고 정확히 2시간 뒤 조용하던 시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장님이 헐레벌떡 제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말순 할매, 할매, 대박 났어. 군청에서 사람이 왔는데 할매네 뒷산이 산단부지로 들어갔대. 보상금이 수십억이라던데 이거 진짜야. 동네방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동네 소문은 광케이블보다 빠릅니다. 김씨네 할머니 벼락부자 됐대. 보상금이 50억이라던데? 아니야, 100억이라던데? 그리고 그 소문은 서울에 있는 아들놈 귀에도 들어갔겠지요. 아니나 다를까? 해질녘이 되자 조용하던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아들, 아들. 부재중 전화 10통. 아까는 바쁘다며 제 전화를 끊어버렸던 그놈이 지금은 전화를 받으라며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벨소리가 울리는 걸 즐기며 믹스커피 한 잔을 타 마셨습니다. 울려라, 더 울려라. 내 놈 속이 타들어가도록. 잠시 후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봐. 이장님한테 들었어. 엄마 땅 보상 받는다며? 그게 정말이야? 엄마 걱정돼서 지금 내려가고 있어. 꼼짝 말고 집에 있어. 며느리도 같이 가. 맛있는 거 사갈게. 걱정돼서 내려온답니다. 아픈 어미 병원 데려갈 시간은 없어도 돈 생긴 어미 지키러 올 시간은 있는 모양입니다. 개 미용 예약은 어쩌고 오는 걸까요? 밤 9시가 넘었을 무렵 마당에서 요란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 그리고 쾅, 쾅 차 문 닫는 소리. 어머님, 어머님, 엄마, 우리 왔어. 대문이 벌컥 열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양손에는 선물 꾸러미가 한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한우 갈비 세트, 홍삼, 과일 바구니. 어제는 찬밥 덩어리 하나 주더니 오늘은 백화점을 털어왔더군요. 그리고 그 며느리 품에는 여전히 그놈에게 코코가 안겨 있었습니다. 걔한테도 털옷을 입혀서 데리고 왔더군요. 방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제 앞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입은 귀에 걸릴 듯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님, 얼마나 편찮으셨어요. 저희가 걱정돼서 죽는 줄 알았어요. 얼굴 좀 봐, 반쪽이 되셨네. 며느리가 신발도 벗지 않고 달려들어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뱀이 몸을 감는 것처럼 소름 끼치고 차가웠습니다. 아들은 제 어깨를 주무르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엄마, 내가 뭘 했어? 아프면 바로 말하라니까. 내가 서울 병원 예약 다 해놨어. 가자, 엄마. 서울 가서 치료받자. 아프면 말하라니요. 아까 전화로 119 부르라고 소리친 놈이 누구였습니까? 이 뻔뻔한 연기력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없는 척 그들의 장단에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높이 올려놨다가 떨어뜨려야 더 아픈 법이니까요. 그래, 왔다니 다행이다. 네, 그렇지 않아도 너희한테 할 말이 있었다. 제 말에 두 사람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할 말이 돈줄개로 들렸겠지요. 며느리가 침을 꼴깍 삼키며 물었습니다. 할 말이요? 뭔데요, 어머님? 혹시 그 땅 보상금 말씀이세요? 역시나
본론부터 나오는군요. 저는 시선을 며느리의 품에 안긴 코코에게로 옮겼습니다. 녀석이 꼬리를 흔들며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50억이 생긴다는구나. 큰 돈이지. 다 쓰지도 못할 돈이야. 세상에, 50억? 여보 들었어? 진짜래. 며느리가 아들의 팔을 꼬집으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들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엄마, 진짜 대박이다. 그 똥땅이 금땅이 될 줄 누가 알았어. 역시 우리 엄마 성견지명 있다니까.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 돈을 어찌할까 고민 중이다. 누구한테 맡겨야 잘 썼다고 소문이 날까? 아유, 어머님, 그걸 왜 고민하세요? 당연히 하나뿐인 아들한테 맡기셔야죠. 저희가 엄마 모시고 호강시켜 드릴게요. 강남 제일 좋은 아파트로 모실게요. 네.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듯이 말했습니다. 아들도 옆에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동자를 들여다보며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김칫국 실컷 마셔더라. 곧 그 국물이 똥물이 되어 너희 머리 위로 쏟아질 테니. 저는 짐짓 고민하는 척하며 뜸을 들였습니다. 글쎄다. 너희가 바빠서 나 챙길 시간이나 있겠니? 개 키우느라 돈도 없다며. 아유, 무슨 말씀을요. 개보다 어머님이 먼저 줘. 코코야, 저기 가서 놀아. 할머니 힘들게 하지 말고. 며느리는 애지중지하던 코코를 바닥에 휙 내려놓았습니다. 개가 낑낑대며 며느리 다리에 매달렸지만 며느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제 주머니 속에 들어있을 통장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좋다. 그럼 내일 변호사를 불러서 정식으로 얘기하자꾸나. 오늘은 피곤하니 좀 쉬어야겠다. 네, 당연하죠. 푹 주무세요, 어머님. 저희가 밤새 곁에서 지킬게요. 두 사람은 제 방 문 앞에 보초라도 설 기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려는 거겠지요.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내일 아침 저들이 받아들게 될 것은 50억 통장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계사료 청구서가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좁은 시골집 마루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도 하고 옷도 단정하게 갈아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늦잠을 잤을 위인들이 돈 앞에서는 누구보다 부지런해지더군요. 어머님, 변호사님은 언제 오신대요? 벌써 10시인데. 며느리가 시계를 힐끔거리며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여전히 개 코코가 안겨 있었지만 오늘은 코코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대문 쪽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온다. 좀 기다려라. 저는 묵묵히 믹스커피를 휘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앞에 놓인 찻잔을 잡은 손이 가늘게 떨렸지만 아들 내외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50억이라는 숫자에 취해 이미 강남, 빌딩 주인이 된 상상이라도 하는 듯 희죽거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마당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김 변호사였습니다. 양복을 빼입고 서류 가방을 든 그가 들어오자 아들과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변호사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아들이 방석을 내밀며 굽신거렸습니다. 며느리는 냉장고에서 비타오백을 꺼내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먼 길 오셨는데 목마르시죠? 이거 드세요. 김 변호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저와 눈을 한번 마주치더니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이미 모든 각본은 짜여 있습니다. 이제 연극의 막을 올릴 차례입니다. 김말순 여사님의 의뢰를 받고 온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사님의 자산 처분 및 유언 공증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산 처분, 유언 공증. 그 단어가 나오자마자 아들 내외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뜩였습니다. 아들이 침을 꼴깍 삼키며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래서 보상금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소문에는 50억이라던데. 세금 떼고 하면 얼마나 남나요?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문서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토지 보상금은 정확히 52억 3천만 원입니다. 세금 공제 후 수령액은 약 4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0억? 며느리가 숨이 넘어갈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아들은 주먹을 불끈 쥐며 대박. 진짜 대박이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40억 원이라는 돈다발이 둥둥 떠다니는 게 보이는 듯 했습니다. 자, 그럼 김말순 여사님께서 미리 작성하신 증여 계획서를 낭독하겠습니다. 두 분 자제분께서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 변호사가 봉투를 뜯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김 변호사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찻잔을 내려놓고 그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그 모진 설움을 견뎌왔으니까요. 본인 김말순은 사후 남겨질 유산과 현재 수령 예정인 보상금 전액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김 변호사의 낭낭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첫째, 경기도 일대 토지 보상금 40억 원 중 30억 원은 30억? 아들의 엉덩이가 들썩였습니다. 재단법인 독거노인 난방비 지원센터에 기부하여 나처럼 추위에 떠는 노인들을 위한 보일러 교체 사업에 전액 사용토록 한다.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귀를 파며 물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기부요? 30억을요? 며느리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30만 원 아니고 30억이요? 김 변호사는 동요하지 않고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둘째, 남은 10억 원은 지난 10년간 나를 친어머니처럼 돌봐준 읍내 요양보호사 이영애 씨에게 증여한다. 이는 내가 아플 때마다 죽을 끓여주고 병원에 데려가준 은혜에 대한 보답이다. 뭐야? 아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요양보호사? 그 아줌마한테 10억을 준다고요? 엄마, 미쳤어? 노망 났어? 그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도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핏줄인 아들 며느리 놔두고 생판 남한테 돈을 줘요? 이거 무효예요. 변호사님, 이거 우리 어머님이 치매라서 헛소리 하신 거죠? 그렇죠?
그들은 김 변호사에게 달려들어 서류를 뺏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능숙하게 서류를 뒤로 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말순 여사님의 정신감정서는 이미 첨부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완벽한 유언장입니다. 셋째, 김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뿐인 아들 박성훈과 며느리 최미영에게는 아들 내외가 멈칫했습니다. 아직 희망이 남았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 설마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주겠어? 남은 게 있겠지. 하는 눈빛으로 다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음 물품을 상속한다.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누런 서류 봉투도 수표도 아니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비닐 소리가 났습니다. 그가 테이블 위에 탁 하고 올려놓은 것은 바로 계사료 한 포대였습니다. 그것도 마트에서 파는 제일 싼 OKG짜리 사료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에 적힌 문구를 그대로 읽었습니다. 너희가 애지중지하는 게 코코가 밥이 떨어지면 안 되니 특별히 준비했다. 내 보일러 고칠 돈 50만 원은 없어도 걔한테 한우 먹일 돈은 있다 하였으니 나도 내 돈 50억은 남에게 줘도 너희 개 먹일 사료값은 아깝지 않구나. 이 사료 잘 챙겨가서 개나 실컷 먹여라. 쾅! 아들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엄마, 장난해? 지금 장난하는 거지? 어떻게 우리한테 이래? 내가 엄마 아들이잖아. 하나뿐인 아들이잖아. 아들이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세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저희 빚이 얼마인 줄 아시잖아요. 아파트 경매 넘어가게 생겼는데. 제발요. 다시 써주세요. 네. 며느리는 제 무릎에 매달려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냉장고 문 열지 마라, 입을 버려야겠다며 저를 벌레 취급하던 그 여자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믹스커피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싸늘한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래, 너희가 내 자식들이긴 하지. 그런데 너희한테 나는 무엇이었느냐? 네, 그게 무슨, 내가 영하 15도 냉방에서 얼어 죽겠다고 전화했을 때 너희는 뭐라 했느냐? 게 감기 걸린다고 문 닫으라 했지. 내가 배고파서 밥 한 숟갈 뜨려 할 때 너희는 뭐라 했느냐? 개한테 한우 먹이면서 나더러는 찬밥 물 말아 먹으라 했지.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용암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너희한테 나는 저 개새끼 발톱대만도 못한 존재 아니었느냐? 걔는 가족이고 어미는 남이더냐? 걔가 아픈 건 가슴이 미어지면서 어미가 추위에 떠는 건 남의 일이더냐? 엄마, 그게 아니라, 닥쳐라. 내 돈 50억. 내가 불질러 태워버리면 태워버렸지. 너희한테는 10원 한 장 안 준다. 너희가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는 그게 평생 그 개랑 껴안고 살아라. 나는 내 돈 받아서 실버타운 가서 따뜻하게 살란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게사료 포대를 집어들어
며느리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묵직한 사료 포대가 며느리의 가슴을 쳤습니다. 자, 받아라. 내 유산이다. 이거 들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어머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보일러 놔드릴게요. 아니, 저희 집으로 모실게요. 제발 기부한다는 거 취소해 주세요. 며느리가 사료 포대를 내던지고 다시 매달렸습니다. 아들도 엄마, 나 엄마 아들이야. 피는 물보다 진하다며 하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서 날아간 40억이 아까워서 흘리는 탐욕의 눈물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제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네, 여사님. 이 사람들 주거 침입으로 신고해 주시오. 내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으니. 알겠습니다. 경찰 부르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경찰이라는 말에 아들 내외가 기겁을 했습니다. 엄마, 진짜 경찰까지 부를 거야? 자식한테 어떻게 이래? 자식? 내 자식은 3일 전 그 추운 날 보일러 안 고쳐준다고 했을 때 이미 죽었다. 지금 여기 있는 건 돈 냄새 맡고 달려온 똥파리들 뿐이야. 저는 지팡이를 들어 현관 쪽을 가리켰습니다. 꺼져라. 경찰 오기 전에 제 발로 나가는 게 좋을 게다. 안 그러면 너희 회사랑 며느리 친정에 이 유언장 사본 다 뿌려버릴 테니까. 폐륜 자식들이라고 동네방네 소문나고 싶으면 더 버티던가. 폐륜, 소문. 그 말에 아들 내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며느리 집안, 그리고 대기업 다니는 아들. 소문이 나면 사회생활이 끝장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여보, 일단 가자. 엄마 지금 너무 흥분하셨어. 나중에 다시 오자. 아들이 며느리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며느리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며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나중에 아프셔서 똥오줌 못 가리게 되면 누가 돌봐줄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저희 찾지 마세요. 마지막까지 저주를 퍼붓는군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걱정 마라. 내 돈 40억이면 너보다 훨씬 상냥하고 힘 좋은 간병인 10명은 쓸 수 있다. 너희 손 빌릴 일 없으니 가서 내게 똥이나 치우거라. 두 사람은 쫓기듯 현관을 나갔습니다. 마당에 세워둔 차에 타면서도 분이 안 풀리는지 차 문을 쾅쾅 걷어차더군요. 끼잉 마이너스. 차바퀴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요란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떠난 마루에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뒹구는 게사료 한 포대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찻잔을 들어 남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식어서 차가워진 커피였지만 맛은 그 어느 때보다 달콤했습니다. 괜찮고 말고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소. 변호사 양반 수고했소.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준비를 해야겠구려. 저는 마루 끝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제 등 뒤에는 든든한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었고 제 통장에는 저를 지켜줄 든든한 갑옷이 들어올 예정이니까요.
하지만 한 구석이 씁쓸한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개사료 포대를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코코야, 너는 좋겠다. 주인이 끔찍하게 아껴줘서 나는 내가 낳은 자식한테도 그런 사랑 한 번 못 받아봤는데 말이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쓱 닦아내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올 시간도 아깝습니다. 50억? 그 큰 돈을 어떻게 써야 보란 듯이 잘 살았다고 소문이 날지. 행복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아, 너 때문이잖아. 내가 엄마한테 개 춥다고 문 닫으라고 해서. 이 사단 난 거 아니야. 아들이 운전대를 쾅쾅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차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뭐, 나 때문이라고? 자기야말로 옆에서 거들었잖아. 엄마 냄새 난다고 코 막고 인상 쓴 게 누군데. 그리고 당신이 엄마한테 용돈 한 푼 안 들여서 이 지경 된 거 아니야. 며느리도 지지 않고 악을 썼습니다. 뒷좌석에 있던 강아지 코코가 분위기를 감지하고 낑낑대며 짖기 시작했습니다. 앙, 앙, 아오, 시끄러워. 아, 저게 좀 조용히 시켜. 머리 울려 죽겠네. 아들이 뒤를 돌아보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 같으면 우리 애기 놀랐어? 하며 달래줬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조용히 해. 너 때문에 50억 날아갔잖아. 이 망할 개새끼. 며느리가 홧김에 개 엉덩이를 찰싹 때렸습니다. 개가 깨갱거리며 구석으로 숨었습니다. 가족이라던 개가 순식간에 50억을 날린 원흉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그들의 앞날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우편함에는 경매 예고 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대출 이자가 3달째 밀리자 은행에서 독촉장이 날아온 것입니다. 아들이 믿었던 주식은 반토막이 났고 며느리가 무리해서 긁어댄 카드값은 리볼빙 한도를 초과해 정지되었습니다. 여보, 어떡해? 카드 정지됐어. 당장 생활비도 없는데. 며느리가 사색이 되어 말했습니다. 나보고 어쩌라고. 엄마가 돈 안 준다잖아. 그러게 그때 밥이라도 좀 제대로 차려주지. 한우는 왜 걔한테 처먹여서 눈에 띄냐고. 당신은 뭐 잘했다고 큰 소리야. 엄마가 당신한테는 사료 한 톨도 안 준다고 했잖아. 부부싸움은 매일 밤 이어졌습니다. 돈이 없으니 사랑도 여유도 사라졌습니다. 난방비를 낼 돈이 없어 그토록 따뜻했던 집은 냉골로 변해갔습니다. 며느리는 코코의 미용을 취소했고 비싼 수제 간식 대신 마트표 저가 사료를 사다 먹였습니다. 입맛 까다롭다던 코코가 배고픔에 지쳐 싸구려 사료를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며 며느리는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아, 엄마한테 다시 가볼까? 며칠 지났으니 화 좀 풀리셨지 않을까? 아들이 머리를 감싸쥐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가보자. 우리가 가서 싹싹 빌면 마음 돌리실 거야. 어쨌든 핏줄이잖아. 그 큰 돈을 생판 남한테 주는 게 말이 돼? 노인네가 욱해서 한 소리겠지. 이번엔 진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연기라도 해보자고. 두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었습니다. 선물 살 돈조차 없었으니까요. 3시간을 달려 도착한 시골집. 그런데 집 분위기가 확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 쓰러져 가던 대문은
번쩍거리는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고 마당에는 조경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간 좀 보세요. 잡채 맛있게 됐죠? 어우냐, 영희야. 아주 꿀맛이다. 솜씨가 좋아. 아들 내외가 쭈뼛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제가 새 보일러 덕분에 훈훈해진 방바닥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요양보호사 이영애 씨가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은 며칠 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화색이 돌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만 살짝 돌려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뭐하러 또 왔느냐? 개사료가 모자라더냐? 아이고, 어머님. 무슨 말씀을요? 저희가 지난번에 너무 큰 잘못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희가 죽일 놈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죄드리러 왔습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와 제 무릎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이영애 씨가 정중하게 막아섰습니다. 사모님 건드리지 마세요. 지금 안정 취하셔야 합니다. 아줌마는 뭐예요?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지 말고 비켜요. 며느리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아줌마가 그 10억 받는다는 요양보호사예요? 아주 우리 어머니 꼬드겨서 한미천 잡으려고 작정했네. 이영애 씨는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웃었습니다.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는 김말순 여사님의 정당한 후원자이자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여기 있는 겁니다. 법적 대리인. 그 말에 아들이 움찔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야, 서류 좀 가져와라. 저것들 보여주게. 이영애 씨가 서랍에서 서류철을 꺼내 아들 내외 앞에 던져주었습니다. 기부금 전달 완료 증명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필증. 서류를 확인한 아들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벌써. 그래. 어제 날짜로 처리 끝났다. 난방비 지원 재단에 30억 입금 완료했고 영희 앞으로 건물 한 채 사서 등기 넘겼다. 그리고 남은 돈은 내가 들어갈 실버타운 보증금으로 다 넣었다. 엄마. 진짜야? 진짜 다 줬어? 우리한테 한 푼도 안 남기고. 아들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눈앞에 닥친 것입니다. 며느리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미쳤어. 진짜 노망이 났지. 어떻게 그 돈을 다 퍼줘?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머님, 저희 집 경매 넘어간다고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길거리에 나앉든 텐트를 치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너희가 그랬지 않냐? 내 보일러 고장나서 얼어 죽겠다 할 때 돈 없으니 껴입으라고. 나도 똑같이 말해주마. 돈 없으면 박스라도 주워 덮고 자거라. 제 서슬퍼런 말에 아들 내외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실버타운 들어가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뭔지 아느냐? 자식 없는 독거노인 전형으로 들어갔다. 즉, 서류상으로는 몰라도 내 마음속에 너희는 이미 없는 자식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앞으로 내 장례식장에도 올 생각 마라. 내 상주 노릇은 영희가 해주기로 했으니까. 엄마. 아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미 늦었습니다. 버스는 떠났고 기회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때 현관 밖에 묶어둔 데리고 들어오지도 못한 개 코코가 낑낑대며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운 날씨에 밖에 둬서 떨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개가 춥다고 우는구나. 너희는 개가 추우면 가슴이 찢어진다면서 왜 밖에 세워뒀느냐? 제가 묻자 며느리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아우, 저 개새끼가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 보십시오. 돈이 없어지니 그 지극정성이다 사랑도 식어버리는 꼴을. 그것이 저들의 본성이었습니다. 가거라. 내 집 마당 더럽히지 말고 당장 나가라. 안 그러면 이번엔 진짜 경찰 부른다. 이영애 씨가 휴대폰을 들고 112를 누를 태세를 취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돈은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갔고 어머니의 마음은 돌벽처럼 굳어버렸으니까요.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들어올 때의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고 폐잔병처럼 축 늘어진 어깨, 현관을 나서며 아들이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후회와 원망이 뒤섞인 눈빛이었지만 저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텔레비전 채널을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그들이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홧김에 코코를 뒷좌석에 거칠게 집어 던지더군요. A씨, 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욕설과 함께 차 문이 쾅 닫혔습니다. 차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멀어졌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흙먼지만 폴폴 날렸습니다. 마당에 심어놓은 겨울 소나무만이 꼿꼿하게 서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이영애 씨가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유자차 한 모금을 마시며 웃었습니다. 괜찮다마다.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아주 시원하구나. 영희야, 우리 저녁에 고기나 구워 먹자꾸나. 이번엔 개 밥그릇 말고 사람 밥그릇에 담아서 배 터지게 먹어보자. 네, 사모님. 제가 읍내 가서 최고급 한우로 사올게요. 밖에는 다시 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제 방은, 그리고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이 따뜻함을 누리며 남은 생을 우아하게 마무리하는 일뿐입니다. 저 밖에서 떨고 있을 자식들의 추위는 그들이 자초한 업보일 뿐이지요. 김 여사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안색이 아주 좋으십니다. 아유, 덕분에요. 어제 스파를 하고 잤더니 몸이 날아갈 것 같네요. 아침 햇살이 환하게 비치는 넓은 창가. 저는 지금 호텔 조식 뷔페 부럽지 않은 식당에서 갓 구운 빵과 신선한 샐러드, 그리고 따뜻한 수프를 먹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시설 좋기로 소문난 최고급 실버타운, 노블레스 카운티입니다. 창밖으로는 잘 가꿔진 정원이 보이고 방 안은 사계절 내내 제가 원하는 온도로 쾌적하게 유지됩니다. 춥다고 내복을 겹쳐 입을 필요도, 기름값 걱정에 보일러를 껐다 켰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청소와 빨래는 직원들이 다 해주고 아프면 단지 내 병원에서 주치의가 바로 달려옵니다. 그야말로 여왕이 부럽지 않은 삶이지요. 이곳에 들어온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내 집 놔두고 왜 요양원 같은 데를 가냐며 말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살아보니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저를 무시하거나
눈치 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노인들은 모두 자신의 인생을 당당하게 즐기는 사람들 뿐이니까요. 얼마 전 제 생일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네 전화 한 통 기다리며 미역국도 못 얻어먹고 청승을 떨었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요양보호사였던 영희, 아니, 이제는 제 수양딸이 된 영희가 케이크와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제가 직접 뜬 목도리예요. 아이고, 고맙다. 색깔도 참 곱네. 영희는 제가 증여해준 돈으로 작은 상가 건물을 사서 월세를 받으며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친자식보다 더 살갑게 저를 챙기는 영희를 보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피가 섞여야만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위하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반면 피를 나눈 제 진짜 자식들의 소식은 참으로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아들 내외는 결국 이혼했다고 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빚쟁이들에게 쫓기게 되자 서로 내 탓 내 탓하며 매일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더군요. 아들은 회사에서 비톡촉 전화가 계속 걸려오는 바람에 권고사직을 당했고 지금은 지방 공사판을 전전하며 일용직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한테 엄마는 아무거나 잘 먹잖아라고 했던 그 입으로 지금은 한바집에서 찬밥을 먹고 있겠지요. 며느리는 더 가관입니다. 친정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도 쫓겨나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근근히 살고 있다는데 가장 충격적인 건 그토록 아끼던 게 코코의 행방입니다. 돈이 없어지자 개 사료값도 감당이 안 되었는지 유기견 보호소에 파양을 했다고 하더군요. 가족이라서 못 버린다더니 자기 입에 풀칠하기 힘들어지니 가족을 헌신짝처럼 버린 겁니다. 그게 그 여자의 밑바닥이었던 거죠. 어제는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엄마, 나 성훈이야. 나 너무 힘들어. 밥도 며칠 굶었어. 10만 원만 보내주면 안 될까? 제발.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10만 원. 제가 추운 겨울날 50만 원이 없어서 벌벌 떨며 사정했을 때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돈 없으니 껴입으라고 했었지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단 목록에 번호 하나를 더 추가했을 뿐입니다. 배고프면 며느리한테 받아간 게사료나 씹어 먹으라지. 아니면 껴입고 버티든가. 오후에는 실버타운 친구들과 게이트볼을 치러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사롭고 바람도 선선하니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 게임을 마치고 벤치에 앉아 쉬는데 옆에 앉은 김 영감님이 물으시더군요. 김 여사님은 참 걱정이 없어 보여요. 자식들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보고 싶다니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자식들 끊어낸 일인걸요. 덕분에 이렇게 제 인생 찾아서 즐겁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젊어서는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고 늙어서는 자식 눈치 보느라 서러웠던 지난 세월. 그 보상이라도 받듯 하루하루가 선물 같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고 빈 껍데기만 남으셨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자식이 날 돌봐줄 거라 믿으며 참고 사십니까?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내 몸 덮여줄 보일러 기름값은 내가 쥐고 있어야 합니다. 내 입에 들어갈 맛있는 밥값도 내가 챙겨야 합니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한우는 흐뭇해하면서 정작 내 입에는 찬밥 넣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귀하고 소중한 대접을 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개가 상전인 세상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가만히 계신다면 세상은 정말 우리를 개보다 못하게 볼 것입니다. 부당한 대우에는 화를 내시고 아닌 건 아니라고 소리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남은 인생은 오직 나를 위해 이기적으로 사십시오. 저는 내일 실버타운 친구들과 일본으로 온천 여행을 갑니다. 비행기도 1등석으로 예약했습니다. 평생 고생한 제 다리 쭉 뻗고 가라고요. 이 돈 다 쓰고 죽으려면 부지런히 놀러 다녀야겠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자식 걱정, 며느리 눈치 다 내려놓으시고 따뜻하고 배부르고 무엇보다 마음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행복해야 세상도 아름다운 법이니까요. 지금까지 개보다 못한 인생에서 여왕의 인생으로 역전한 김말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